자, 2018년도 이번에 시험 문구죠. 1회 그 산업안전 기사 기출문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학설 위험 방지 기술이죠. 여기 있는 그 기출문제 해설 자료들은 홈페이지에 있다 그랬습니다. 무지개꿈 원격 평생교육 묵꿈 이러면 검색할 때 묵꿈으로 하면 되겠죠. 묵꿈. 여기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출력을 해서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하학설 위험 방지 기술에서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우리 6과목 중에 가장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원래 화학설비 쪽은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여러분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은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죠.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해연 물질들이 그 특성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보통 세 문제, 네 문제 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은 쉽게 풀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항상 생소한 부분들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굉장히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와도 조금 이렇게 풀기가 조금 다 산식을 하면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래도 또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또 이해를 해서 꼭 풀어야만, 산식을 통하지 않고 풀어야 될 문제들도 좀 가끔씩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해연 물질의 특성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4-5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소한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렵다고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락부분만 이상만 된다면은 다른 과목에서 쉽게 나왔으니까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요 수준에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8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물질 중 물에 가장 잘 용해되는 거. 물에 가장 잘 용해되는 거죠. 가장 용해되는 거. 자, 보기에 물질을 4개를 제시해 주고 이기에 물질에 가장 잘 용해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아세톤이죠. 아세톤. 자, 여기에서는 아세톤은 이게 물이나 알코올에 잘 녹습니다. 아세톤. 알코올에 가장 잘 녹는 물질입니다. 유기용매로서 다른 유기물질이 가도 잘 섞이죠. 근데 이게 인화성이 굉장히 강하고 폭발성이 높기 때문에 하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피부 접촉이 심할 때는 염증을 일으키죠. 독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세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아세톤이 답이 되겠습니다. 물에 가장 잘 용이 되는 거 아세톤이죠. 그리고 벤젠, 다음에 이제 벤젠이 나오는데 벤젠. 이 벤젠은 이 가연성이 있는 무색 액체입니다. 물에 섞이지 않습니다. 물에 섞이지 않습니다. 물에 섞이지 않고 이 알코올이라든지 에테르, 아세톤 등에 잘 녹습니다. 이게 주로 석유로부터 생산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벤젠이라고 그러죠. 벤젠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다음 보시면은 3번에는 톨루엔이죠. 톨루엔. 이 톨루엔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 현장에서 많이 쓰는데, 도장 작업할 때 신나 쓰죠. 신나 쓰죠. 고기에 희석제로 신나 쓰는데, 거기에 주 성분이 톨루엔입니다. 유독물이죠. 이것도 유독물입니다. 이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라 이렇게 보세요. 이건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물에 잘 녹지 않고, 에탄올이라든지 에테르, 벤젠 등 대부분의 유기용매와 임의의 비율을 혼합해서 혼합합니다. 그래서 이 톨루엔이란 이게 도장 작업할 때 꼭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톨루엔입니다. 여기에서 중독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어지럽게 해요.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어떤 경험자들 이야기로 보면 딱 술 취한가 거의 유사하답니다. 근데 술보다는 좀 빨리 깬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톨루엔. 근데 이걸 많이 마시면요, 이 폐암 같은 게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톨루엔이 유독 성분이다. 물에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뭐 4번도 휘발유. 왜냐면 당연하죠. 휘발유는 물에 섞이지 않죠. 그래서 물에 잘 용해되는 것은 아세톤이다. 요거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88번은 82번이네. 8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2번은 이 채소 발화 에너지. 채소 발화 에너지가 자, 채소 발화 에너지가 가장 적은 가연성 가스는 어디냐죠? 채소 발화 에너지라는 것은 채소 점화 에너지, 채소 착화 에너지와 같은 용어죠. 물질을 발화시키는데 필요한 채소 에너지를 우리가 채소 발화 에너지랍니다. 이 채소 발화의 낮은 물질은 대부분 아세틸렌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소 이런 것들은 수소. 우리가 채소 발화 에너지가 0.019죠. 0.019 정도입니다. 두 개, 또 통일하게 똑같게 0.019가 됩니다. 그리고 이항화탄소. 가장 낮습니다. 이항화탄소가 0.009가 이항화탄소. 가장 낮죠. 네, 낮죠. 자, 요걸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수소. 답 1번 수소 0.019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낮은 축에 들어가죠. 그럼 답은 요거 되겠네요. 메탄은 0.28, 에탄 0.25, 프로판이 0.26. 해설집에 그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표를 보고 하시고 주로 제작 낮은 물질을 질문하실 때는 아세틸렌이나 수소라든지 이항화탄소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대부분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 83번. 안전설계 기초에 있어서 기상폭발 대책, 뭐 혼합가스 폭발이라든지 가스 분해, 전기온 폭발 이런 것들 우리 기상폭발 대책이라고 그러죠. 기상폭발이라고 그러죠. 이 대책을 예방대책, 긴급대책, 방호대책으로 나눌 때 다음 중 방호대책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우리 폭발 방호대책은 우리 폭발 봉쇄가 있죠. 폭발 봉쇄가 있을 것이고 폭발 억제, 그리고 폭발 방산이 있어. 방산. 이 방산이라는 것은 이 벤팅이라고 그러죠. 벤트라는 것은 노출하다, 배출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마련해 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법 방지기, 하연 방지기를 이야기하고 차단한다든지 안전거리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방호 대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1번 보겠습니다. 경보 아니죠. 2번 발화의 저지 아니고 3번 방폭 백과 안전거리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과연 조건의 성립 저지 이런 것도 이게 아니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한 번씩 나왔던 문제니까 지금까지는 뭐 나왔던 문제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84번. 자, 공정안전보고서 중 공정안전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이 해당하는 것은 이 부분이 자주 출제가, 공정안전보고서 부분에는 이 부분도 가끔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공정안전보고서. 자, 공정안전보고서에 크게 분류해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분류해서, 우리가 공정안전자료, 그리고 또 공정위험성 평가서, 그리고 안전운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비상조치 계획,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밖에 관련된 그리고, 장관이 인정하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작성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그 중에 여기 질문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할 내용,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공정안전자료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취급 저장하고 있거나 취급 저장하려는 유해 위험물질의 종류하고 수량, 그리고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 MSDS죠. 물질안전보건자료, 그리고 또 위험설비, 유해위험설비의 목록하고 사양, 그리고 유해위험 설비의 운전 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그리고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 그리고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그리고 위험 설비의 안전 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이런 것들이 공정안전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닌 것,
요 내부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1번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예, 그리고 안전운전 지침서, 그리고 각종 설비, 건물 설비의 배치도, 요게 해당이 되네요. 답은 3번이죠. 4번 도로교체 안전관리 계획.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 내용별로, 큰 분류 내용별로 세부 내용이 쭉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물어보다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러면 좀 전반적으로 이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고 공부를 해 두시고요. 자, 85번. 이 다음 물질에 대한 저장 방법을 잘못된 것은, 이건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물질에 대한 저장 방법. 우리 해설 자료에 나와 있죠. 주로 그 부분들에서 한 번씩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온 물질의 저장 방법. 자, 우리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의 지문으로 한 번씩은 다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수록해 놨으니까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번에도 새로운 부분이 또 나왔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좀 해 두시면 이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트륨, 유동 파라핀 속에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칼륨이라든지, 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칼륨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리튬, 이런 것들은 석유계에 속한 용매에, 이 석유라든지 갱유라든지, 그리고 이 등유라든지 이런 곳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륨, 나트륨, 리튬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유동 파라핀이 있는데, 유동 파라핀이라는 것은요, 이 석유에서 얻는 겁니다. 석유에서 얻는 윤활유의 유분을 잘 정제한 것을 우리가 유동 파라핀이라고 하죠. 유동 파라핀. 유동 파라핀. 석유 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나트륨은 유동 파라핀 속에 저장하고. 2번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것은 하약입니다. 하약. 이 하약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트로글리세린은요, 액체로 운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만 충격을 줘도 이게 폭발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예 액체 상태에서는 운반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온 물질이 되죠. 그러면 강산화제, 여기에 속에 저장한다. 이는 거짓말이 되겠죠. 맞는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네요. 4번 정린, 이것도 나왔던 문제죠. 냉암소, 차갑고 어두운 곳에 저장한다는 것을. 칼륨, 등유 속에 저장한다. 석유 계통에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외에 우리 교재라든지 이 해설된 요 부분, 해설 부분의 내용을 보시고 꼭 다 한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86번. 자, 86번은 화학 설비 가운데 분체 화학 물질 분리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분체 화학 물질 분리 장치. 화학 물질 분리 장치. 이건 좀 여러분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화학 설비 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 이렇게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화학 설비 및 부속 설비 종류 나오죠. 별표 7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속 설비 종류, 화학 설비하고 화학 설비 종류가 쫙 나오는데 꼭 기억했어요. 혼합장치, 그리고 화학 설비라는 반응기, 혼합조 등 화학 물질 반응도로 혼합장치, 정육탑, 흡수탑, 추출탑, 가랍탑 등 화학 물질 분리 장치, 이렇게 물질이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화학 물질 분리 장치에는 정육탑, 흡수탑, 추출탑, 가랍탑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고, 여기 보면 이 분체 화학 물질 분리 장치에서는 결정조, 유동탑, 유동탑, 탈석비, 건조기, 이게 우리 분체 화학 물질의 분리 장치다라는 것을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쭉 거기 보면 가에서부터 자까지 나옵니다. 가나다라 마바 사아자
그 사람한테 보건 기준의 규칙 보면 화학 설비에 대해서 종류를 이렇게 구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거 다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로 많이 나옵니다. 화학물질 분리 장치가 뭐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열교환기류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화학설비의 화학설비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알고 계시고, 이번에는 분체학 화학물질의 분리 장치가 나와 있네요. 분체의 그 종류. 여기 보면 결정조가 있고, 결정조가 있고, 유동탑, 탈석기, 그리고 또 건조기 이런 것들이 있네. 이런 종류를 우리가 분체학물질 분리장치라 그런다. 이 결정조라는 것은요, 이 결정한다는 것은 결정을 하는 그런 우리가 이 장비 설비를 우리가 결정조라 그러죠. 결정조. 결정이라는 것은 이 고체를 용액으로 만듭니다. 고체를 용액으로 만들어서 다시 응고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이라 그러는데, 자, 고체를 용액으로 만들게 되면요, 물질이 원자가 용융 상태에서 녹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배열되었다가 그것을 다시 응고를 시키면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됩니다. 이걸 우리가 결정이라고 그래요. 결정. 결정. 왜 그러면 결정을 하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이라서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결정이죠. 묶을 결에다가 맑을 정자를 쓰죠. 맑을 정자. 이걸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이게 결정을 하게 되면요, 용액에서 다시 만들어진 이 결정물은 불순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순도가 높은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 하는 설비를 우리가 결정조, 장치를 우리가 결정조라 그러죠. 이거 알고 계시고요. 자,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건조기 해당이 되는 것이죠. 2번 분쇄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분쇄기는 분체 화학물질의 취급장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유동탑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결정조 되는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양이 많지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요. 자, 87번. 87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죠. 자, 특수 화학 설비를 설치할 때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측 장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압력계, 2번 유랑계, 3번 온도계, 4번 비중계. 답을 봐도 그냥 몰라도 4번 비중계가 되겠네요. 자, 사람한테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273조에 나옵니다. 계측 장비. 이연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그 화학 설비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 이런 것들에서 꼭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88번. 88번은 자, 이연물 또는 이연물이 발생하는 물질의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매 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 설비의 경우는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이 독립된 건조실을 독립된 단층 건물. 단층 건물로 해야 될 때가 있죠. 사람한테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280조에 나와 있죠. 이럴 경우는, 자, 첫째, 이연물 또는 이연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입니다. 1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의 건조실은 단독, 독립된 단층 건물을 해야 됩니다.
1번은 지문번 1, 그리고 2는 10, 3은 100, 4번 1000이 나오는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염물이 아닌, 추가로 말씀드린 이염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을 건조하는 경우, 꼭 독립된 단층 건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고체 또는 액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0kg 이상인 경우, 기초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기 사용 전객 용량이 10kW 이상인 경우, 이럴 때는 독립된 단층 건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89번. 자, 공기 중에 폭발 범위가 12.5에서 74 볼륨 퍼센트인 일산화탄소 이염도, 폭발 범위가 일산화탄소가 12.5에서 7.74%죠. 자, 이염도 구하는 거, 이염도. 뭐, 요거는 뭐, 계산식은, 뭐, 이염도는 쉽죠. 이염도 H는, 자, L분의 U-L이죠. U-L. L은 폭발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U는 어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폭발 상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폭발 한계가 12.5네. 폭발 상한계가 74.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74분의, 12.5죠. 12.5분의, 자, 12.5분의 74 마이너스 12.5.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4.92가 나와요. 요거 이염도입니다. 뭐, 간단하죠? 이염도 구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죠. 뭐, 지금까지는 물질의 특성에 대한 1번 문제 외에는 뭐, 9문제를 풀어봤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뭐, 생소한 부분이었고, 그게 무난한 그런 문제들이었죠. 문제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90번 한번 보겠습니다. 90번. 자, 50번, 숯, 코커스, 목탄, 이 대표적인 연소 형태. 이 고체의 그 일반적인 네 가지 연소 방식이 있죠. 연소 방식. 고체 연소 방식. 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포맨 연소가 있죠. 포맨 연소.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포맨 연소. 자, 고체의 포맨이 고온으로 유지하면서 연소되는 형태. 포맨 연소라고 하죠. 지금 같이 아까 그만 말 숯이라든지, 코커스 같은 거, 목탄, 금속분, 이런 것들이죠. 그럼 답은 포맨 연소가 되겠죠. 그러면 분해 연소. 두 번째. 이 분해 연소라는 것은 그 열분해가 일어나죠. 열분해가 일어나고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와 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연소되는 것을 분해 연소라고 그러죠. 뭐 석탄이라든지 석탄, 목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해 연소라고 그러고. 자, 세 번째 정발 연소가 있죠. 정발 연소. 정발 연소라는 것은 가연성 전기가 발생해서 고체와 가연물이 가열하게 되면 가연성 전기가 발생해서 공기가 혼합하여 연소 범위 내에서 열원에 의해서 연소된 게 있어요. 향이라든지 나프틸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발 연소라고 그러죠. 네 번째는 우리가 자기 연소. 이 공기 중에 산소가 필요를 하지 않고 자신이 분해돼서 타는 것을 우리가 자기 연소라고 하죠.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연소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자기 연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라면, 니트로셀룰로이스 같은 거, 지라면. 그리고 TNT 같은 거, 셀룰로이드, 니트로글리세린 등 보통 폭발성 물질을 우리가 자기 연소라고 하죠. 자, 고체를 연소하는 방식은 포맨 연소, 분해 연소, 정발 연소, 자기 연소 같은 게 있다는 것, 네 가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자, 수, 코커스, 목탄 이런 건 대표적인 연소 형태는 1번 호람 연소, 이거 아니죠. 2번 정발 연소 아니고 3번 포맨 연소. 이거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비호람 연소 아니죠. 예. 자, 91번. 자, 자연 발화가 가장 쉽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해당되는 것은 이게 이제 이것도 뭐 자주 출제되는 어떤 내용이죠. 뭐, 이거는 뭐, 단순하면서도 간단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라고.
뭐 자연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조건으로서 발열량이 큰다든지 주변의 온도가 높다든지 물질이 열 전도율이 적다든지 표면적이 넓다든지 적당히 수분이 존재한다는 이런 것들이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요건이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쉽게 일어나는 조건은 이 고온 다습한 환경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 고온 다습한 환경, 습한 환경. 요런 환경이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가장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큰 열 전도율 아니죠. 2번 고온 다습한 환경. 답이 2번이 되겠네. 3. 표면적이 적은 물질. 4번 공기의 이동이 많은 장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온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온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92번이죠. 이것도 조금 이온물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인화점이 0도씨보다 낮다. 이 맞는 말이죠.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이산화탄소 인화점은 마이너스 30도다 하는 것은 가염소산은 쉽게 연소되는 가연성 물질이 아닙니다. 이 가연성산. 이 가염소산은 이 흡습성이 매우 높습니다. 흡습성이 매우 강하고 무색의 액체이고 강한 산입니다. 산. 물과 혼합하면 다량의 열이 발생하죠. 물과 혼합 다량의 열이 발생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가연성 물질은 아니죠. 가연성 아니다. 답은 틀린 것이 2번이 되겠네요. 항리는 물속에 저장하죠. 이거는 뭐 수차에 나왔던 문제고, 알킬 알루미늄은 물에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이 금수적 물질이죠. 알킬 알루미늄은 금수적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반응하면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물하고 접근을 시켜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고. 자, 93번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 중이죠. 우리 이염의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자,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1번은 피크린산. 이 피크린산은 강한 산성이고 에탄올, 벤젠, 이 끓는 물에 잘 녹습니다. 끓는 물에 잘 녹는다. 잘 녹는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피크린산이.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그런 기체는 그런 물질이 아니죠. 두 번째 이제 이산화탄소는 벌써 매우 희발성이 있었고 인화성이 있고 유독한데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자, 이산화탄소. 다음 이제 칼륨. 이 칼륨은 이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키죠. 물과 격렬히 반응합니다.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키죠. 이 칼륨은 그리고 산과 접촉해서 수소를 가장 잘 방출시키는 원소에 해당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반응하면 연소하고 폭발해서 산화성 물질과 접촉 시 충격, 마찰 등에 의해서 폭발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거는 이 금수적 물질입니다. 이 금수적 물질. 물에 접근해서 안 되는 물질이죠. 금수적 물질이고, 이 물과 반응해서, 플러스 물과 이렇게 반응하면요. 물과 반응하면은 이 가연성 기체, 수소가 발생합니다. 수소. 가연성 기체의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칼륨이 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번 3번이 되고, 가산화칼륨. 이 가산화칼륨은 흡수성이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칼륨하고 그리고 산소로 분해합니다. 이것도 산소로 분해해요. 강렬한 가산화칼륨이죠.
이 강렬한 산화제죠. 강렬한 산화제. 자, 이런 물질의 특성을 모르면 이 문제가 좀 풀기가 어렵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칼륨이란 부분이, 이 칼륨이란 물질이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이 칼륨의 성격만 알고 있어도요, 이 간헐적 수소를 발생한다는 것은 몇 번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은 잘 모르시더라도 이 칼륨 부분 물질만 알고 계셔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 94번. 자, 여기까지 문제를 쭉 이렇게 풀어보셨는데, 13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풀어보는데, 대체적으로 물질의 특징을 모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문제 있긴 하죠. 대체적으로 한 번씩은 또 그래도 지문으로 나왔던지 한 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렇게 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다고 좀 느끼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못 풀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충 뭐 이런 수준에서 계속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학습이 부분은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94번. 자, 94번은 프로판. C3H4죠. H8입니다. H8. 프로판입니다. 할로겐 원소가 포함되는 그런 분자식, 물질이죠. 프로판입니다. 프로판. 이 연소 하한계가 2.2네. 2.2 볼륨 퍼센트. 자, 이때 연소를 위한 최소 산소 농도는 몇 퍼센트인가 물어보네요. 이 최소 산소 농도. 이 최소 산소 용도는 이 산소 농도 곱하기 연소 하한계입니다. 연소 하한계죠. 연소 하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산소 농도하고 연소 하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연소 하한계는 문제를 제시를 했죠. 연소 하한계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소 농도를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데, 자, 산소 농도는 우리가 할로겐 원소를 포함된 분자식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산소 농도, 요 산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산소 농도는 O2죠. 산소 농도는, 자, 이 M 플러스, 산소 농도는 M 플러스, 자, 4분이죠. 4분은 M-F-4 람다. 요거. 요 공식을 산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할로겐 원소가 포함된, 자, 프로파닌 분자식을 알아야 되죠. 그럼 분자식이 제시가 됐죠. 제시가 됐고, 그대로 적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CN이죠. CN에, HM 수소죠. HM. 그리고, OF가 되겠고, 그리고, O 람다가 되네요. O 람다, 그리고 CLF. 요 분자식이 있을 때 산소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요겁니다. 요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CN에 HM에 O 람다에 CLF. 자, N은 탄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탄소를 이야기, M은 수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F는 할로겐 원자의 원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람다는 산소의 원자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프로판이 C3H4죠. H4는, 자, 일단은 프로판입니다. 산소 농도는, 자,
그대로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산소 농도는 m 플러스 4분의 m 마이너스 f 마이너스 4람다죠. 4람다니까 n은 3이에요. 3 플러스 4분의 m만 나와 있죠. 요거 f하고 4람다는 없죠. 그러니까 8이 되겠네. 그럼 2, 5가 되고. 자, 요럴 경우에는 5. 그러면 최소 산소 농도는 요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5 곱하기 연소하기 2.2네. 2.2. 요거 그대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11 나오죠. 11.0 볼륨 퍼센트다. 자, 답은 4번이 1번은 5, 2번은 7.0, 4번은 9.0, 4번이 11.0. 요거 답이 나오겠네요. 요거 이렇게 산소 농도 구하시는 공식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화학 양론식으로, 우리가 화학 양론식으로 풀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한번 알게 들어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화학 양론식이라는 것은, 우리 화학 반응 전후의 원자의 개수하고 양은, 화학 반응의 전후와 똑같이 보존이 됩니다. 산소와 반응해서 CO2와 H2의 기본적으로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원자의 수는 동일하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C3H4는, 자, 산소와 반응합니다. 산소가 반응해서, 뭐가 나온다니까? CO2와 H2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CO2하고 플러스 H2가 나온다는 거죠. 자, 요거 보시면은, 자, C가 3개가 있습니다. 이 탄소가 3개가 있죠. 수소가 8개 있습니다. 자, 그럼 C가 3개가 되려면은, 동일하다. 전후가 원자의 수는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자, C가 여기 있네. 요게 3개가 되려면 앞에 3을 해두죠. 3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동일하게 되겠죠. 자, H는 8개 있어요. 8개 있으니까, 자, H는 여기 있네요. 이 2개짜리가 1개 있습니다. 2개짜리 1개, 2개가 한 세트가 되겠죠. 8개가 되려면은, 4개가 있어야 8개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3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꾸로 산소는 반응하기 전에 산소와 반응해서 이렇게 발생했는데 동일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산소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산소가 2개짜리가 3개가 있죠. 두 세트가, 2개짜리 한 세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럼 6개가 되겠네요. 여기가 산소가 6개가 됩니다. 자, 6개가 되고, 여기는 산소가 몇 개가 됩니까? 1개짜리가 4개 있어요. 4개가 되니까, 플러스 10개가 되죠, 10개. 그럼 여기가 10개가 되려면은, 2개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가 5개가 돼야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 농도는 5가 되겠습니다, 5가. 자, 이렇게 화학 양론식을 통해서 이렇게 산소 농도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식을 잘 모르겠다면, 요걸 좀 이해를 해두시다가,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만 좀 알고 계시라고. 그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알고 계시고요. 자, 95번. 자, 95번도 물질의 특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유기가산화물이 아닌 것은 너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외워두셔야 돼. 이런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오도록 틀리지 않도록, 요 부분의 문제를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유기가산화물을 우리가 분해할 때 다양한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연성 전기를 발출해서, 자연 반환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유기가산화물이라는데, 요거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틸 에틸 케톤. 요거는 우리가 메틸, 에틸 케톤. 이거는 우리 알코올의 산화물이죠. 산화물에서 용제 또는 합성 고무의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기가산화물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아니고, 두 번째는 보시면은 가망간 가망간산 칼륨. 읽기도 쉽지가 않네요. 가망간산 칼륨. 이것도 유기가산화물이 아닙니다. 강한 산화제죠.
항산에 폭발하고 염산과 작용하면 염소가 됩니다. 유기간산화물은 아니고. 가산화 마그네슘. 가산화 마그네슘. 이것도 아닙니다. 가산화 마그네슘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산에 녹고 가산화 수소를 생성하는 그런 물질이죠. 4번은 보시면은, 자, 가산화 벤조일. 요게 유기가산화물입니다. 가산화 벤조일. 가산화 벤조일. 이 가산화 벤조일이라는 것은 유기가산화물이 하나죠. 이 물에 잘 녹지는 않지만은, 이 에테로등, 유기용제에 잘 녹으면, 가열하면 분해돼서 폭발함으로써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산화작용이 강해서 포백조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가산화 벤조일이 답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참,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 추측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96번.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나오도록 틀리지 않도록 좀 기억해 두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 연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우리가 인하점이 있고, 우리가 발화점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인하점이라는 것은, 인하점.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인하점. 인하점이라는 것은 점원이 주어졌을 때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를 우리가 인하점이라고 그러죠. 점환이 주어져야 됩니다. 발화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화점, 착화 온도로 그러는데 스스로 점화할 수 있는 온도, 최저 온도를 우리가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소 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착화 온도가 낮을수록 연소힘이 크다겠죠. 낮을수록 연소힘이 더 크지죠. 인하점이 낮은 물질은 반드시 착화점이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하점이 낮은 물질은 반드시 착화점이 낮은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이게 틀린 것이 되겠고. 자, 인하점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연소 범위가 큽니다. 연소 범위가 크죠. 당연한 이야기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더 크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6번은 2번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7번. 이 디에틸 에테르. 디에틸 에테르의 연소 범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참,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못하면 도저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D라는 것은 다이를 이야기하는 D. 두 개의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디에틸. 에틸기가 두 개 있다는 이야기죠. 에틸기 두 개가 결합하는 그런 화합물이죠. 무색의 액체죠. 인화성이 굉장히 큽니다. 마치 이제는 용제로 사용되죠. 디에틸. 연소 범위가 어디냐는 거죠. 오늘 1.9에서 48입니다. 48%. 연소 범위가. 이것도 한번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다음에 또 출제되면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공부를 좀 외워두시라 말이죠. 자, 1번 2에서 10.4. 이번에는 1.9에서 48. 여기 답이 되겠죠. 그리고 2.5에서 15%. 1.5에서 7.8.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98번 보겠습니다. 자, 98번은, 요거는 조금, 자주 한 번씩 출제가 됐던 문제죠. 전혀 생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98번.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사법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송폭이 회전 속도가 1300 rpm입니다. 송폭이 회전차 속도가 1300이죠. 1300일 때 송풍량의 분당 400mm 제곱. 자, 400mm 세제곱미터였다. 자, 송풍량의 분당 송풍량을 분당 400 세제곱미터로 증가시키자 한다면은 송풍의 회전차 속도는 몇 rpm이 되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네. 자, 상사법칙이죠. 상사법칙이죠. 세 문제가 남았네. 상사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사법칙이 회전 속도가 자, 회전 속도가, 이 회전차의 속도, 회전 속도가, 그 표가 있죠. 이 송풍기 상사법칙에서는, 자, 송풍량은
여기서 지금 송풍량을 지금, 자, 송풍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회전수에 비례합니다. 회전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이 직경의 세제곱에, 세제곱에 비례한다죠. 비례합니다. 요걸 계산해서 Q는, 자, Q1 곱하기, 자, 직경의 N1 분의 N2 분의 N은 직경에 비례하고 곱하기, 회전수에 비례하고, N의 회전수죠. 회전수에 비례하고 직경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요거 계산을 적었죠. 여기 Q라는 것은 송풍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Q라는 것은 송풍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N이라는 것은 회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회전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회전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D라는 것은 직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N1이 N2로, 바뀔 때, 그리고 또 D1이 D2로 변할 때 이 공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회전차 속도가 1300이었어요. 회전차 속도가 1300이고, 송풍량이 분당 300 세제곱미터고, 송풍량 분당 300 세제곱미터를 400으로 증가시킬 때, 송풍 회전차 속도는 몇 rpm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송풍량은. 자, 여기서 우리가 D는 여기서 일정합니다. 일정하니까 다시 한식을 쓰면 Q1 곱하기 Q2가 되겠죠. Q2는 Q1 곱하기 N1 나누기 N2죠. N2. 자, 여기서 구하는 것은 회전차 속도가 RPM이 1300에서 몇 RPM으로 변했는가 물어보는 것이죠. 다음에 N2 여기는 N2가 나오죠. N2는, 이 N1 곱하기, Q2분의 Q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정상하면, 자, 1300 곱하기, 300분의 400. 요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니까 1733 RPM이 나옵니다. 요거 여러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요거 이렇게 계산을 알고 계시라는 말씀, 요소한식, 우리가 상사법의 법칙의 성립, 상사법칙의 성립 부분에서 이 공식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나와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이, 차분히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99번. 99번은 또 이게 물과 반응에서 흡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 주위로부터 열을 빼앗아서 진행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가해야만 나는 반응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이제 흡열 반응이 일으키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쉽지는 않죠. 알고 있지 않으면 전혀 모를 수 있는 문제. 물질의 습격을 보면 우리가 질산알루민, 이 질산알루민이라는 것은 질산암모늄이죠. 이 질산암모늄이라는 것은 흡습성이 습기를 빨아당기는 성기를 말하는 것이죠. 흡습성이 강해서 물에 녹을 때 다량의 열을 흡수합니다. 물과 반응했을 때 흡열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질산알루미늄이죠. 답은 질산알루민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탄산칼슘 우리가 카바이드 있잖아요. 카바이드. 물을 자극시키면 아시틸렌을 발생해요. 발열합니다.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나트륨은 물과 격렬하게 발령해서 수소를 발생시키죠. 이것도 아니고. 자, 가산화수소, 가산화칼슘. 이 흡수성이 없습니다. 흡수성이 있죠.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칼륨과 산소로 분해하는 강렬한 산화제를 우리가 가산화칼륨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질산알루미늄이 되겠네. 흡열 반응이. 자, 흡열 반응이 뭔가 하고 알고 계시면, 그리고 물질의 성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이것도 꼭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노출 기준의 가장 작은 물질, 노출 기준. 우리가 TWA라 그러는, TWA라는 것은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타임 웨이트 에버리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매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노출되어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최고의 평균 농도, 이것을 우리가 노출 기준이라고 하죠. 요 노출 기준이 가장 작은 것은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교재나 여러분이 그 해설집에 보면은 표가 하나 있죠. 요 표에 나오는 물질들, 유해 물질들 꼭 그 내용의 노출 기준을 ppm을, TWA ppm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씩 다 출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는 뭐 처음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염소는 0.5입니다. 염소가 0.5고, 염소가 0.5죠. 그리고 암모니가 25. 25mm입니다. ppm이죠, ppm. 자, 그리고 에탄올이 1000이네. 에탄올이 1000이고, 1000ppm이고, 그리고 메탄올이 2200이죠, 200. 그럼 제일 낮은 것이 뭐니까? 염소죠, 염소. 이게 답이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이 ppm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뭐 좀 어렵게 보여도, 요 표에 있는 내용만 좀 알고 계시면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20문제를 빠르게 조금 빠르게 풀어봤습니다. 좀 상세히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상으로서 풀어봤는데, 대체적으로 몇 문제를 빼고는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이온 물질의 특성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많았죠. 그 외에는 한 번씩 다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화학 설비 부분은 항상 요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 좀 알고 계셨다가 이 이상의 공부를 충분히 해주시면은 평균 점수 이상은 맞겠죠. 그러니까 합격 점수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이번에 출제된 내용도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유사 문제가 너무 틀리지 않도록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쉬겠습니다. 예.